1815년 런던 블랙우드 저택의 상쾌한 가을 아침은 두 명의 건장한 경관이 주방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혼돈으로 산산조각 났다. 그들의 무거운 장화는 갓 닦은 바닥에 진흙 자국을 남겼다. 요리사는 롤링핀을 쨍그랑 소리내며 떨어뜨렸고, 경관들은 젊은 토마스 하퍼의 팔을 붙잡아 가냘픈 주방 소년의 발이 거의 땅에서 들리게 했다. 그들이 목적을 밝히자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고, 그들의 우렁찬 목소리는 갑자기 조용해진 주방에 울려 퍼졌다. 블랙우드 공작 부인의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목걸이가 보석함에서 사라진 것이 발견되었고, 증거는 토마스를 도둑으로 지목했다. 하인들은 겁에 질린 채 무리를 지어 모였다. 하녀들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하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토마스는 법의 쇠 같은 소나귀에 맞서 몸부림쳤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맹세합니다. 그는 절박함에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고, 그의 평소 차분한 태도는 비난의 무게 아래 무너져 내렸다. 소라는 위층의 주의를 끌었고, 중앙홀로 이어지는 거대한 떡갈나무 문이 열리며 공작 부인 엘레노어 블랙우드, 자신이 웅장한 계단 꼭대기에 서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마치 대리석으로 조각된 듯했고, 날씬한 몸은 푸른 아침 실크로 감싸여 있었으며,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가는 의심스럽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인들은 즉시 경의를 표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토마스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녹색 눈은 그녀의 눈과 마주쳤고, 그 시선에는 수많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단어들이 담겨 있는 듯 했다. 저는 결백합니다, 부인. 그는 경관들이 그를 문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음에도 애원했다. 잠시 동안 공작 부인의 아름다운 얼굴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고뇌의 경련이었을지도 모르는 그것이 지나간 후 그녀는 그 광경을 참아 볼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다. 토마스가 문 밖으로 거칠게 끌려나가고 그의 마지막 절박한 항의가 동굴 같은 현관홀에 메아리칠 때 그녀의 창백한 뺨을 따라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공작은 아내 옆에 나타났다. 은빛이 섞인 검은 머리카락과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차가운 눈을 가진 키 크고 위압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무심한 흥미를 띠고 아래의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이 공작 부인의 허리께에 소유욕을 드러내며 얹혔고, 그 동작에 그녀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몸을 굳혔다. 도둑을 데려가 정당한 심판을 기다리게 하라. 그의 깊은 목소리는 권위로 울려 퍼졌다. 블랙우드 가문에 대한 범죄는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알게 하라. 토마스가 끌려가자 공작 부인은 갑자기 난간을 꽉 잡았고, 그녀의 손마디는 윤이 나는 나무 위에서 하얗게 변했다. 가정부장은 공작 부인이 기절할까 염려되어 앞으로 달려왔지만 엘레노어는 그녀를 손짓으로 물리고 눈에 띄게 애쓰며 자신을 추슬렀다. 공작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개인 거처로 다시 안내했고, 아래의 하인들은 혼란과 의심이 가득한 눈빛을 교환했다. 공작 부인과 주방 소년이 눈을 마주쳤던 그 짧고 긴장된 순간, 그들 사이에 오고 간 무언가를 눈치챈 사람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절도와 배신이 아닌 1815년 귀족 사회의 엄격한 세계에서 훨씬 더 위험한 비밀을 말해주는 무언가였다. 지금이 바로 우리 채널을 구독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우리를 1000명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며 이 이야기를 살아있게 하고 여러분께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운명적인 체포가 있기 한 달 전, 엘레노어 블랙우드 공작 부인은 호화로운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마치 공기 자체를 가두는 듯한 무거운 벨벳 커튼을 통해 스며드는 늦은 오후의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금박을 입힌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우아하고 침착한 여인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보다 30살이나 많은 블랙우드 공작과의 5년간의 결혼 생활은 점차 그녀의 눈 속의 빛을 어둡게 했고, 그 자리에는 내면의 공허함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는 귀족적인 평온함이라는 정교하게 유지된 가면이 대신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무심코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목걸이를 더듬었다. 그것은 공작이 준 결혼 선물이었지만 장신구라기보다는 족쇄처럼 느껴졌고, 그 차가운 무게는 그녀의 지위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보석들은 사라져가는 햇빛을 받아 실크 벽지 위로 무지개를 던졌는데 그녀의 존재처럼 아름답고 생명력이 없었다. 그녀 뒤에서는 시녀 마르타가 조용히 방 안을 오가며 또 다른 지루한 저녁 식사를 위한 적절한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다. 그 저녁 식사에서 엘레노어는 남편과 그의 정치적 동맹들이 그녀를 장식품에 불과한 것처럼 여기며 개혁 법안과 외교 정책을 논하는 동안 식탁 끝에 완벽한 침묵 속에서 앉아 있을 것이었다. 공작은 처음부터 그녀의 가문 배경과 젊은 미모 때문에 결혼한 것이지, 그녀의 지성이나 동반자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구하지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그녀의 주된 목적은 그의 유서 깊은 자귀에 후계자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그 의무에서 그녀는 지금까지 실패했다. 마르타는 엘레노어의 이브닝 가운 등 뒤로 이어진 진주단추의 마지막 하나를 잠갔다. 에메랄드 실크로 만든 그 드레스는 그녀의 젓갈색 머리카락과 잘 어울렸지만 그녀의 뺨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혈색마저 빼앗아가는 듯했다. 가끔은 정말로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요. 엘레노어가 부드럽게 고백했고, 그 말은 그녀가 다시 거두어들이기 전에 입 밖으로 나와 버렸다. 마르타는 막 핀으로 고정시킨 정교한 컬 배열 위에서 손을 멈췄다. 그녀의 눈은 거울 속에서 공작 부인의 눈과 마주쳤고, 여주인의 조심스러운 외관 뒤에 숨겨진 이 드문 속내에 순간적으로 놀랐다. 엘레노어는 즉시 그 취약한 순간을 후회하며 자신을 삼키려는 외로움에 맞서는 갑옷이 된 연습된 미소를 입술에 지었다.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이 블랙우드 저택의 광대한 복도를 통해 울려 퍼지며 그녀를 또 다른 우아한 질식의 저녁으로 불러냈다. 그녀는 화장대에서 일어나 드레스에 보이지 않는 주름을 폈고 앞으로 있을 연기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웅장한 계단을 내려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름다운 감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보석들은 수백 개의 촛불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며 그녀의 마음속 조용한 절망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했다. 공작은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키 큰 모습은 나이가 들어감에도 여전히 위엄 있었고, 그의 눈은 귀중한 소유물을 살펴보는 남자의 무심한 흥미로 그녀의 외모를 평가했다. 그는 연습된 예의로 팔을 내밀어 손님들이 기다리는 식당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엘레노어는 그의 팔꿈치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녀의 손길은 가벼웠고 미소는 완벽했으며 그녀의 영혼은 그녀를 집이라 부르는 이 황금빛 세장 안에서 진정한 인간적 교감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그 어떤 것이라도 갈망하며 울부짖고 있었다. 블랙우드 저택의 광대한 주방에 찌는 듯한 더위는 토마스 하퍼에게는 닿지 않는 듯했다. 그는 조용한 능률로 일과 일 사이를 오갔고 그의 마른 몸은 불을 지피기 위해 구부러졌으며 빠른 손은 고작 3주간의 고용 기간을 무색하게 하는 정밀함으로 채소를 썰었다. 거의 20년 동안 이 영역을 지배해온 위엄 있는 요리장 윈터스 부인은 새로운 주방 직원을 점점 더 만족스럽게 지켜보며 그가 요구받기 전에 필요한 것을 예측하고 불평이나 실수 없이 각 과제를 완수하는 것을 주목했다. 왔다가 사라진 다른 주방 소년들과 달리 이 소년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떤 세련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낡은 옷과 손에 굳은 살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하퍼는 비범한 품위를 지니고 있었다. 아침 식사 서비스와 점심 준비 사이에 짧은 휴식 시간 동안 다른 하인들이 잡담을 하거나 밀가루 포대 위에서 졸고 있을 때
토마스는 식료품 저장실 창문 근처의 조용한 구석으로 물러나곤 했다. 그곳에서는 먼지 낀 창유리를 통해 빛이 스며들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시집 한 권을 꺼내 들었고 그의 눈은 명백한 몰입감으로 페이지 위를 움직였으며 때때로 입술은 그 음절을 맛보는 듯이 조용히 단어들을 형성했다. 윈터스 부인이 그가 그렇게 몰두해 있는 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기 전까지 게으름을 피운다고 거의 꾸짖을 뻔했다. 주방 소년이 워즈워스를 명백히 이해하며 읽는 모습에 그녀는 놀라움에 잠시 말을 잃었다. 이 특이함은 다른 하인들에게도 눈에 띄었고 새 소년에 대한 그들의 속삭임은 날이 갈수록 더 정교해졌다. 어떤 이들은 그가 상인의 망신당한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그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신사일지도 모른다고 암시했으며 더 낭만적인 성향의 부엌대기 하녀들은 그가 음모나 시련 때문에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귀족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토마스는 이러한 소문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으며 직접적인 질문에는 무례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의 질문을 단념시키는 정중한 모호함으로 응답했다. 집사인 필립스 씨는 처음에 토마스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다. 하인들 사이의 비범한 교육은 종종 불만과 분수에 넘치는 생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조차도 그 소년의 모범적인 일 처리와 공손한 태도를 마지못해 인정했다. 저 아이는 일꾼의 손을 가졌지만 학자의 정신을 가졌어요. 윈터스 부인은 가정부장인 체인버스 부인에게 말했다. 그들은 토마스가 부엌대기 하녀에게 특정 향신료가 특정 고기와 어울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설명은 주방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화학 지식을 드러냈다. 그의 배경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토마스는 단순히 그의 아버지가 신분에 의해 교육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시골 목사의 비서로 고용되었고 그 덕분에 그의 계급에게는 보통 허용되지 않는 책과 학문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곤 했다. 그가 조심스럽게 지키고 있던 진실은 훨씬 더 복잡했다. 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폐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그로 인해 그의 새로운 경제적 상황에 부적합한 지식과 이제 그의 임금에 의존하는 어머니와 여동생에 대한 책임이 남겨졌다는 것이었다. 토마스가 앞치마에 손을 닦고 블랙우드 가족의 점심 식사를 위해 채소를 준비하러 돌아갔을 때 그는 이 거대한 저택에서의 자신의 존재가 곧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가 하인이라는 세상에 갇혀 있는 것만큼이나 위층에 금박을 입힌 방들을 거니는 우울한 공작 부인의 운명까지도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들을 촉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새벽이 블랙우드 저택을 분홍빛과 금빛의 부드러운 붓질로 물들일 때 정원은 아직 아침 안개에 쌓여 있었고 엘레노어는 보통 정원사들만 사용하는 작은 연문으로 빠져나왔다. 집안이 깨어나기 전에 이 도둑질한 순간들은 그녀의 존재를 지배하는 숨 막히는 예의범절로부터의 유일한 휴식이었고 공작 부인이라는 칭호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지 않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단지 간단한 산책용 드레스와 가벼운 숄만 걸쳤고 그녀의 젓갈색 머리카락은 정교하게 꾸미지 않고 느슨하게 따하내려 격식 있는 저녁 식사를 주재하는 침착한 모습보다 더 젊고 덜 격식 있어 보였다. 이슬에 젖은 풀이 그녀의 드레스단을 적셨고 그녀는 가장 좋아하는 안식처인 저택 창문에서는 보이지 않는 오래된 떡갈나무 아래 외딴 벤치를 향해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갔다. 이 사적인 은신처를 가리고 있는 울타리를 돌았을 때 엘레노어는 갑자기 멈춰섰다. 그녀의 비밀 장소는 이미 누군가 차지하고 있었다. 한 젊은 남자가 넓게 퍼진 나뭇가지 아래에 앉아 나무줄기에 등을 기댄 채 무릎 위에 놓인 작은 공책에 연필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의 옆모습은 그의 일에 열중하고 몰두해 있었다. 엘레노어는 그가 새로운 주방 하인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보았지만
그녀는 그를 집의 하인 구역을 드물게 방문하는 동안 잠깐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다. 그녀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토마스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표정은 평화로운 집중에서 순식간에 겁에 질린 당혹감으로 변했다. 그는 벌떡 일어섰고 공책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으며 이른 아침 햇살 속에 서 있는 공작 부인을 알아보자 얼굴이 새빨개졌다. 부인,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더듬거렸고 명백한 당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교양 있었다. 하인들은 공식 정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즉시 제 의무로 돌아가겠습니다. 엘레노어는 이 무단 침입에 불쾌해했어야 했고 차갑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아래층의 제자리로 물러나는 것을 지켜봤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태도, 이제 그의 손에 황급히 닫힌 공책에서 무언가가 관습을 뛰어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무엇을 쓰고 있었나요?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고 그녀 자신만큼이나 앞에 있는 젊은 남자를 놀라게 했다. 토마스는 망설였고 진실과 더 신중한 대답 사이에서 분명히 갈등했다. 시입니다, 부인. 그는 마침내 인정했고 그의 눈은 공손하게 내려갔지만 그녀는 그가 시선을 돌리기 전에 예상치 못한 힘으로 그녀를 강타한 지성과 열정의 섬광을 포착했다. 엘레노어는 더 가까이 다가갔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흥미를 느꼈다. 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손을 내밀며 요청했고 불확실함이 공작 부인을 거절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과 싸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지못해 토마스는 공책을 건넸고 엘레노어는 우아한 필체와 주방 하인에게서는 보기 드문 교육과 감수성을 드러내는 구절들로 가득 찬 페이지들을 넘겼다. 재능이 있군요. 그녀는 진정한 감탄과 함께 책을 돌려주며 말했다. 저 자신도 시에서, 특히 워즈워스와 바이런에게서 큰 위안을 얻는답니다. 토마스는 고개를 들었고 순간적인 놀라움이 그의 조심스러운 경의를 압도하며 예상치 못한 열정으로 응답했다. 말씀은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유입니다, 부인. 그는 자신의 대담함을 깨닫고 서둘러 덧붙이기 전에 말했다. 제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엘레노어는 불쾌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말에 담긴 단순한 진실에 이상하게 감동했다. 안개가 고대 떡갈나무 주위를 휘감고 새소리가 새날을 알리는 그 정지된 순간 공작 부인과 주방 소년 사이에는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가 오고 갔다. 그것은 전혀 다른 세상에 갇힌 동류의 영혼을 알아보는 순간이었고 그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계급과 지위의 불변의 경계를 초월하는 연결이었다. 떡갈나무 아래에서의 새벽 만남 이후 몇 주 동안 엘레노어는 정원으로 점점 더 자주 이끌렸고 그녀의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시를 쓰는 하인과 다시 마주칠 수 있는 조용한 구석을 찾았다.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처럼 보였던 것이 곧 의도적이지만 말로 표현되지 않은 무언가로 발전하여 블랙우드 저택의 숨겨진 공간에서 그들을 함께하게 하는 비밀스러운 안무가 되었다. 패턴은 미묘한 필연성으로 자리 잡았다. 엘레노어가 오래된 온실에서 이국적인 난초를 살피며 머무는 동안 토마스는 정원사에게 신선한 허브를 배달하러 도착했고 또는 토마스가 광대한 서재에서 책먼지를 털고 있을 때 공작 부인은 오후 독서를 위해 새 책을 고르기로 결정했다. 매번 그들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인사가 교환되었지만 사생활이 보장될 때면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편안하게 흘러갔고 사회가 그들 사이에 놓아둔 경계를 초월했다. 버려진 동쪽 별관 온실에서의 만남 중 먼지 낀 유리를 통해 햇빛이 쏟아지고 오랫동안 방치된 식물들이 야생의 외딴 정자를 만든 곳에서 토마스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아버지가 교육에 대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괴짜 학자의 비서이자 조수로 일했던 것을 밝혔다. 저는 케임브리지의 윈터스 교수 밑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며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그들이 잊혀진 녹음 속에서 앉아 있을 때 설명했다. 엘레노어는 돌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는 예의상 서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만날 때마다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폐병에 걸리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정적 지원이 끊겼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여동생이 제 임금에 의존하고 있으니 저는 여기서 그리스어를 번역하는 대신 양파를 썰고 있습니다. 엘레노어는 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가 쓴맛이나 자기 연민 없이 자신의 운명 역전을 이야기하는 품위에 매료되어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자신도 신뢰를 털어놓으며 작가가 되기를 꿈꿨던 어린 시절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야망은 그녀를 단지 결혼 상대로만 보았던 부모에 의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꺼져버렸고 그녀의 가치는 오로지 그녀가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동맹의 관점에서만 측정되었다. 봄이 깊어가고 공기가 따뜻해지며 모든 나뭇가지에서 꽃망울이 터져 나오자 그들은 책과 시를 교환했다. 토마스는 그들의 만남 장소에 앞화를 끼운 책을 몰래 남겼고 엘레노어는 페이지 사이에 숨겨진 쪽지로 응답했다. 그들의 문학적 토론은 점점 더 개인적인 고백과 얽히게 되었다. 처음에 그들을 끌어당겼던 지적인 연결은 더 깊은 무언가로 발전했다. 그것은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은 삶에 갇힌 동료의 영혼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특히 황금빛 오후, 공식 정원 너머의 야생화 초원에서 벌들이 라벤더와 폭스글러브 사이를 윙윙거릴 때 엘레노어는 토마스가 발견한 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주방의 고된 노동으로도 흐려질 수 없는 지성과 감수성으로 생기가 넘쳤다.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들에는 제가 공작 부인이고 당신이 하인이라는 것을 잊어요. 그녀는 갑자기 고백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한 공기 속에서 부드럽지만 분명했다. 저는 단지 엘레노어일 뿐이에요. 시와 대화를 사랑하고 이해를 갈망하는 여자죠. 토마스는 침묵했고 그의 눈은 그녀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강렬함으로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매번의 은밀한 만남마다 더 위험해지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으로 가득 찼다. 둘 다 그들이 필연적으로 향하고 있는 벼랑, 공유된 문학으로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그들의 세계 사이의 불가능한 심연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어느 쪽도 그들의 존재에 필수적이 된 이 소중한 막간을 끝낼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메마른 땅의 물과 같았고 겨울잠 자는 꽃들에게 햇빛과 같았다. 늦은 봄 저녁, 블랙우드 저택에는 저명한 손님들이 찾아왔고 식탁은 인상적인 길이로 최대한 펼쳐져 촛불빛에 반짝이는 은식기와 크리스털로 가득했다. 공작은 언제나처럼 대화를 주도하며 상석에 앉았고 엘레노어는 반대편 끝에서 완벽한 자세로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와 어울리는 에메랄드 디너 가운을 입고 자리를 지켰다. 대화는 문학, 특히 바이런 경의 논란이 많은 작품으로 옮겨갔다. 그의 개인적인 스캔들은 런던 사교계에서 그의 시만큼이나 화제였다. 여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조용히 수행하던 엘레노어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진정한 흥미의 불꽃을 느꼈다. 그의 차일드 헤럴드는 고독과 소외를 묘사하는 데 있어 매우 감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순간적인 침묵을 틈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분명했다. 그 말은 최근 토마스와의 토론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그는 그녀가 보호된 독서 생활에서는 결코 접해보지 못했던 구절들을 소개해 주었다. 식탁은 그녀의 의견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놀라 침묵에 잠겼다. 바이런의 문학적 장점보다는 그의 도덕적 결함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던 공작은 차가운 시선을 아내에게 돌렸고 와인잔은 입술로 가는 도중에 멈췄다. 여보, 그는 경멸이 뚝뚝 묻어나는 어조로 시작했다. 여성들은 감정적인 탐닉을 깊은 생각으로 착각하여 바이런 작품의 정치적 함의를 거의 파악하지 못하지. 아마도 바느질이나 꽃꽂이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는 것이 여성적 이해에 더 적합한 주제일 거야. 식탁 주위로 웃음이 번졌고
신사들은 공작의 재치에 감탄하며 잔을 들었고 부인들은 셀 수 없이 많은 경우에 자신들의 지성도 비슷하게 무시당했던 것을 알기에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엘레노어는 뺨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 정교하게 짜인 귀족 생활의 영희 속에서 잠시 자신의 정해진 역할을 잊어버렸기에 굴욕감은 더욱 격렬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접시로 시선을 내렸고 식욕은 사라졌으며 세계의 더 끔찍한 코스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녀에게 기대되는 유쾌한 미소를 유지했다. 나중에 손님들이 떠나고 그들이 개인 거처로 물러났을 때 공작은 엘레노어의 방으로 따라 들어와 퉁명스러운 몸짓으로 그녀의 신녀를 내보냈다. 그의 키 큰 모습이 문간에 어른거렸고 그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보석을 벗는 것을 지켜보았다. 저녁 식사에서의 그 과시는 매우 보기 흉했소. 그는 서론 없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불쾌감으로 딱딱했다. 나는 블루스타킹 지적인 여성과 결혼하지 않았고 내 집에서 반박당하고 싶지도 않소. 엘레노어는 그를 마주보며 할 수 있는 한 품위를 지켰다. 저는 단지 논의되던 문학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어떤 변명도 그의 분노를 더욱 자극할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용히 응답했다. 공작은 3번의 빠른 걸음으로 방을 가로질러 왔고 그의 얼굴은 그녀의 얼굴에 불편할 정도로 가까웠으며 브랜디 냄새가 그의 숨결에서 무겁게 풍겼다. 당신은 이 가문에 당신의 지성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혈통과 자궁 때문에 들어온 것이요, 공작 부인. 그는 경멸적으로 말했다. 당신의 목적을 기억하도록 노력하시오.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내가 현명한 투자를 했는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소. 내 여동생은 후계자를 낳지 못하는 실패가 당신에게 있다고 확신하더군. 블랙우드 가문은 결코 생식력이 부족한 적이 없었으니 말이오. 그의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꽂혔고 각각은 그녀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상처 입히기 위해 계산된 것이었다. 그가 마침내 떠나 그녀를 선격이라기보다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호화로운 방에 홀로 남겨두었을 때 엘레노어는 조심스럽게 유지해온 외관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했다. 그녀는 침대 옆 바닥에 주저앉았고 눈물은 뺨을 따라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매트리스 밑으로 손을 뻗어 토마스가 준 작은 시집을 꺼냈다. 그가 그녀에게 위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출판된 작품들 사이에 그 자신의 손으로 쓴 구절들이 섞여 있었다. 책을 가슴에 꼭 껴안고 엘레노어는 한때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소녀, 이제는 다음 블랙우드 후계자를 위한 번식용 그릇으로만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결혼 생활에 갇힌 자신을 위해 울었다. 그녀의 마음과 정신은 그녀의 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절망의 순간, 그녀가 토마스와 형성한 연결은 비록 위태롭고 금지된 것이었지만 그녀를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축소시키려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인간적 이해로 가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다. 블랙우드 저택의 서재는 3층 높이로 그 선반들은 화려하게 장식된 석고 천장을 향해 뻗어 있었고 그곳에서는 그려진 뮤즈들이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지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엘레노어는 공작과의 또 다른 침묵과 긴장 속에 저녁 식사 후에 그곳으로 피신했다. 인간적인 위안이 거부되었을 때 책의 동반자 관계에서 위안을 찾기 위해서였다. 이 광대한 방은 보통 저녁에는 텅 비어 있었고 가족들은 어두워진 후에 문학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았으므로 하인들의 숨막히는 관심과 남편의 차가운 무관심에서 벗어나고 싶은 공작 부인에게 완벽한 선격이었다. 그녀는 그늘진 서가 사이에서 누구도 발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서재 사다리에 서서 셰익스피어 책 한 권을 맨 위 선반의 제자리에 조심스럽게 돌려놓고 있는 토마스를 발견했을 때 잠시 놀라 멈춰 섰다. 그는 그녀가 들어오는 소리에 돌아섰고 그의 표정은 처음의 놀라움에서 그녀의 심장을 가슴 속에서 빠르게 뛰게 하는 따뜻함으로 바뀌었다. 부인. 그는 우아한 서두름으로 사다리를 내려오며 인사했다.
저는 여기서 제 의무를 막 끝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엘레노어는 방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녀는 완전히 이해하지도 저항하고 싶지도 않은 힘에 이끌렸다. 내 계정 때문에 떠날 필요는 없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고, 등불빛이 그의 얼굴 특징을 금빛으로 물들이며 그의 턱의 깨끗한 선과 눈 속의 지성을 강조하는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대부분의 저녁에 서재가 너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우뚝 솟은 서가들 사이에 서 있었고, 그들 사이의 공기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인식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의 신분에 의해 지시된 적절한 거리는 공유된 숨결마다 줄어드는 듯했다. 그들의 대화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고, 그가 교체하던 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곧 꿈이 미루어지고 가지 않은 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더 깊은 물로 흘러 들어갔다. 토마스는 한때 자신이 상상했던 대학 경력, 상황이 앗아간 학자의 삶을 묘사했고, 엘레노어는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여행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야망, 책을 통해서만 접했던 고대 세계를 보고 싶었던 꿈을 고백했다. 시간은 그들이 서가 사이를 이동하면서 눈치채지 못하게 흘러갔다. 엘레노어는 그녀를 감동시킨 구절들을 보여주기 위해 책들을 선택했고, 토마스는 그의 놀라운 독학을 드러내는 통찰력으로 응답했다. 그들은 서재의 거대한 창문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다. 나부로 된 유리를 통해 달빛이 쏟아져 들어와 그들을 은빛으로 비추었고, 이제 그녀의 이브닝 가운 자락이 그의 장화에 스칠 정도로 가까이 서 있었다. 엘레노어가 그가 들고 있던 책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그들의 손가락이 잠시 스쳤고, 그 접촉은 둘 모두에게 짜릿한 자각을 불러일으켰다. 둘 다 즉시 물러서지 않았고, 금지된 접촉은 예의가 다시 주장되고 그들이 물러서기 전에 한 박자 너무 길게 머물렀다. 계급에 보이지 않는 경계는 순간적으로 침범되었지만 이제 복원되었다. 토마스는 그녀의 숨을 멎게 하는 강렬함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그들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듯한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때때로 저는 다른 삶을 꿈꿉니다. 저 같은 남자들이 당신 같은 여성들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곳 말입니다. 그는 고백했고, 그 말은 조용한 서재 공기 속에 위험한 약속처럼 매달려 있었다. 가치가 출생이나 자귀가 아닌 인격으로 측정될 수 있는 곳 말입니다. 엘레노어는 그의 말에 담긴 진실과 그들 둘 다 인식하고 있는 불가능성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세상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토마스. 그녀는 부드럽게 응답했다. 하지만 저도 다른 가능성들을 꿈꾸는 자신을 발견해요. 구석의 할아버지 시계가 자정을 쳤고 그들을 감쌌던 마법을 깨뜨렸다. 엘레노어는 자신의 부재가 곧 눈에 띌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마지못해 문 쪽으로 움직였고, 토마스는 창가에 남아 달빛에 그의 모습이 실루엣으로 비쳤다. 그녀가 떠날 때 그녀는 그들 사이에 말하지 않은 모든 것의 무게, 상황이 금지했지만 점점 더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감정들, 가장 마른 목재로 지어진 집안의 불처럼 위험한 감정들을 느꼈다. 6월은 엘레노어의 29번째 생일을 가져왔고, 공작은 이를 계기로 시즌 중 가장 호화로운 무도회를 주최했다. 초대장은 금박으로 엠보싱 처리되어 3개 카운티에 걸쳐 최고급 가문들에게 배달되었다. 가장 중요한 행사를 위해서만 열리는 블랙우드 저택의 대연 회장은 금박 거울과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1000개의 촛불 빛으로 빛났고, 위층 갤러리에서는 음악가들이 연주했으며 흠잡을 데 없는 제복을 입은 하인들은 샴페인 쟁반을 들고 돌아다녔다. 엘레노어는 남편 옆에 자정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움직일 때마다 빛을 받는 다이아몬드 핀으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그녀의 연습된 미소는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지만 결코 그녀의 눈에는 닿지 않았다. 공작은 특히 귀중한 그림이나 우수한 서러브레드 말을 전시하듯 손님들 앞에서 그녀를 과시했고, 그의 손은 소유욕을 드러내며 그녀의 허리께에 놓여 있었다. 그는 남편이라기보다는 소유주의 만족스러운 태도로
그녀의 외모에 대한 칭찬을 받았다. 닭과를 나르는 하인들 사이에서 엘레노어는 토마스를 발견했다. 행사의 규모 때문에 차출된 그의 익숙한 모습은 모든 하인들을 그들의 엄격한 완벽함 속에서 사실상 동일하게 만드는 공식적인 블랙우드 제복 때문에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디서든 그를 알아봤을 것이고 여주인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저녁 내내 그에게 반복적으로 끌렸다. 이름과 얼굴이 흐릿해지는 손님들과 상냥한 말을 주고받는 동안에도 그녀의 인식은 군중 속을 조용히 움직이는 그 하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오케스트라 근처의 귀부인들에게 샴페인을 권할 때 그들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인공적인 것들 속에서의 진정한 연결의 순간이었고, 그것은 그녀의 코르셋에 꽉 조이는 속박 아래에서 그녀의 심장을 설레게 했다. 200명의 무심한 증인들 앞에서 공유된 비밀이었다. 자정이 다가오자 공작은 침묵을 요구했고 그의 위험 있는 목소리는 즉시 대화를 중단시켰다. 그는 엘레노어를 연회장 중앙으로 이끌었다. 귀족 여러분, 숙녀 여러분, 신사 여러분. 그는 블랙우드 지하 저장고의 최고급 와인을 저녁 내내 자유롭게 즐긴 탓에 약간 혀가 꼬인 말로 발표했다. 저는 제 아내의 생일을 기념하여 제 존경의 표시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한 하인이 벨벳 상자를 들고 나타났고 공작은 연극적인 과시로 그것을 열었다. 즉시 모인 손님들로부터 감탄의 탄성을 자아낸 복잡한 패턴으로 배열된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의 웅장한 목걸이가 드러났다. 보석들은 촛불빛을 받아 수천 개의 찬란한 점으로 쪼개졌고 그 작품은 가장 무심한 관찰자에게도 작은 재산 가치가 있음이 분명했다. 다정하기보다는 소유욕이 더 강해 보이는 몸짓으로 공작은 엘레노어 뒤로 가서 그녀의 목에 무거운 목걸이를 채웠고 그의 손가락은 그녀의 목덜미에 머물러 그녀가 몸서리를 억누르게 만들었다. 나의 가장 귀중한 소유물에 어울리는 장신구로군.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선언했고 손님들이 똑같이 하도록 유도하는 건배로 잔을 들었다. 엘레노어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보석의 무게는 그녀의 쇄골에 그녀의 감금의 물리적 표현처럼 눌렸다. 그녀는 우아하게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지만 피부에 닿는 차가운 돌들은 애정의 선물이라기보다는 소유의 낙인처럼 느껴졌다. 붐비는 연회장 건너편에서 그녀는 다시 토마스의 시선을 포착했고 그의 눈에서 이 공개적인 과시의 순간에 그녀의 진정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황금빛 굴욕에 대한 침묵의 목격자였다. 오케스트라가 다시 시작되고 공작이 그녀를 첫 춤으로 이끌었을 때 엘레노어는 연습된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목걸이는 매번 돌 때마다 빛을 받았고 그녀를 블랙우드 공작 부인으로 표시했다. 그 칭호는 그녀의 존재를 정의하고 그녀의 자유를 어떤 감옥 벽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제한했다. 축하 행사는 오래전에 끝났고 손님들은 런던의 타운하우스나 인근 시골 저택으로 떠났지만 엘레노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마음은 분주했고 공작의 소유욕 넘치는 과시의 기억에 여전히 소름이 돋았다. 웅장한 목걸이는 이제 벨벳 케이스 안에 놓여 있었다. 그녀가 자기 방으로 피신하자마자 목에서 벗었지만 여전히 그 환영의 무게가 피부를 짓누르는 듯했다. 새벽 2시 가까이 되어 그녀는 어두운 망토를 두르고 하인들의 복도를 통해 빠져나왔다. 야간 경비원을 피해 정원으로 향했고 튜더 시대부터 블랙우드 영지에 서 있던 고대 돌 미로로 이끌렸다. 밤 공기는 장미와 인동 덩굴의 달콤한 향기를 실어 날랐고 정원은 달빛에 의해 연회장의 숨 막히는 형식과는 거리가 먼 은빛 꿈의 풍경으로 변해 있었다. 엘레노어는 수많은 고독한 산책으로 얻은 자신감으로 미로에 들어섰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그 중심에 있는 돌 벤치, 거의 아는 사람이 없는 숨겨진 성격으로 향했다.
그녀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앉아 침묵과 고독을 들이마시고 있을 때 부드러운 발소리가 다른 존재를 알렸다. 토마스는 중앙 공터 입구에 서 있었다. 가루 가발과 공식적인 재킷은 벗었지만 여전히 하인 복장이었고 그의 표정은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부인, 누군가 미로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침입자인가 염려했습니다. 그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설명했다. 따라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용서하십시오. 엘레노어는 벤치에서 일어섰고 그녀의 망토가 열리며 그 아래에 단순한 흰색 잠옷이 드러났다. 그녀의 머리는 어깨 주위에 풀려 있었는데 이는 그녀의 시녀 외에는 아무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가지 마세요. 그녀는 재고할 틈도 없이 말이 튀어나왔다. 제발요, 토마스. 오늘 밤은 제 생각들과 함께 혼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달빛 비치는 공터로 들어섰다. 그들의 부적절함을 목격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중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들은 속삭이는 목소리로 그날 저녁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엘레노어는 귀한 암말처럼 전시된 굴욕감을 억눌린 감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묘사했다. 토마스는 귀를 기울였고 그의 얼굴은 그녀를 대신한 분노를 반영했으며 그의 손은 마치 그녀를 잡으려는 자신을 물리적으로 제지하듯 옆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그들 사이의 공간은 매 순간 줄어드는 듯했고 공기는 수주간의 훔친 대화와 금지된 시선을 통해 쌓인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갈망으로 가득 찼다. 엘레노어가 말을 더듬고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을 때 토마스는 무의식적으로 움직여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그녀의 피부에서 습기를 닦아냈다. 단순하고 부드러운 그 접촉은 그들 둘 모두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깨뜨렸다. 엘레노어는 그의 손바닥에 얼굴을 돌렸고 달빛 속에서 그들의 눈이 마주치자 숨이 멎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진정한 인간적 교감에 굶주린 여인의 열정으로 그녀가 응답하자 점점 더 긴급해졌다. 그의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그녀의 손이 그의 머리카락에 얽히는 동안 그를 끌어당겼다. 키스는 그들이 숨이 차고 자신들의 대담함에 놀라 떨어질 때까지 깊어졌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발견한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토마스는 마지못해 물러서며 말했고 그의 눈은 여전히 그녀의 입술에 고정된 채 목소리는 감정으로 거칠었다. 저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 인생에서 진정으로 제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엘레노어는 응답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그의 뺨에 놓여 있었으며 이 돌이킬 수 없는 경계를 넘은 것에 대한 두려움과 환희로 심장이 두근거렸다. 제 집도, 제 미래도, 심지어 후계자를 낳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제 몸도요. 적어도 이것, 이 감정, 이 순간은 저 혼자만의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끌어당겼다. 그들의 두 번째 키스는 더 느리고 더 깊었으며 불가능한 역경 속에서 서로를 찾은 동류의 영혼들 사이의 달콤한 인식의 아픔으로 가득 찼다. 둘 다 안전한 귀환이 있을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달빛 아래의 만남 다음 날 아침, 엘레노어는 평소의 과묵한 태도 아래 숨기려 애쓰는 새로운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침 식사 방에 들어섰다. 거의 잠 못 이룬 밤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뺨은 어떤 연지보다도 자연스러운 홍조를 띠었고 그녀의 눈은 몇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밝음을 지니고 있었다. 공작은 이미 식탁에 앉아 아침 커피를 마시며 서신을 훑어보고 있었고 그의 은빛 머리는 중요한 봉인이 찍힌 편지 위로 숙여져 있었다. 엘레노어는 적절한 인사를 중얼거리며 자리에 앉았고 하인이 차를 따라주는 동안 시선을 낮게 유지했다. 그녀의 얼굴이 그녀의 내면 풍경을 변화시킨 비밀스러운 기쁨을 드러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공작은 편지를 옆으로 치우고 좁은 눈으로 아내를 관찰하며 그녀의 외모와 태도의 미묘한 변화,
꿀을 채 저을 때 손이 약간 떨리는 방식, 자신을 관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타났다 사라지는 산만한 미소를 주목했다. 오늘 아침 유난히 활기차 보이는군, 여보. 그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그의 어조에는 엘레노어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드는 의심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아마도 당신의 생일 축하 행사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당신에게 더 잘 맞았나 보군. 그녀는 연습된 침착함으로 그의 시선을 마주하도록 자신을 강요했다. 수년간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숨겨온 것이 이 위험한 순간에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무도회는 아름다웠어요. 그녀는 중립적으로 응답했다. 준비에 매우 관대하셨어요. 공작은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얼굴을 계속 살폈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그의 시종인 시몬스의 도착으로 중단될 때까지 불편하게 이어졌다. 시몬스는 20년 동안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공작을 섬겨온 마르고 엄격한 남자였다. 공작은 그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며 지시를 중걸거렸고 엘레노어는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식사에 몰두하는 척했다. 그날 아침 늦게 그녀가 개인 거실에서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엘레노어는 하인들 사이의 비정상적인 활동 수준을 인식하게 되었다. 하인들이 업무가 없는 복도에 나타났고 하녀들은 전날 청소된 표면을 먼지를 털기 위해 머물렀다.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그녀의 의식을 찔렀고 그녀가 정원에서 걸을 때 갤러리에서 시몬스가 그녀를 관찰하는 것을 흘끗 보았을 때 확신되었다. 그녀가 그 방향으로 돌아섰을 때 그의 마른 모습이 재빨리 물러났다. 공작의 의심은 촉발되었지만 그가 얼마나 알고 있거나 추측하는지는 불분명했으며 그 불확실성 자체가 그녀가 일상 활동을 하는 동안 고문의 한 형태가 되었다. 3일 후 토마스는 서재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녀에게 쪽지를 건네는 데 성공했다. 그는 그녀가 살펴보고 있던 책의 페이지 사이에 접힌 종이를 끼워 넣었다. 엘레노어는 자신의 방에서 안전하게 혼자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꺼냈고 그의 필체를 보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페이지는 분명히 그녀를 위해 작곡된 시로 가득 차 있었고 달빛과 금지된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작가를 식별할 수 있는 서명은 없었다. 그녀는 몰랐지만 바로 이 쪽지는 시몬스에게 고용된 한 하녀에 의해 목격되었고 그녀는 즉시 그 교환을 주인에게 보고했다. 그날 저녁 공작은 시몬스를 서재로 소환했다. 방은 오크 패널 벽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단 하나의 램프를 제외하고는 어두웠다. 누군가 내 아내의 관심을 끌었더군. 공작은 차갑게 말하며 가로챈 시를 책상 위로 밀었다. 누군지 알아내라. 종이에는 이름도 필체 외에는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것도 없었지만 그 내용은 낭만적인 의도가 분명했고 달빛과 비밀스러운 만남에 대한 언급은 공작 부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의 명백한 증거였다. 커져가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엘레노어는 토마스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끝낼 수 없었다. 그들의 연결은 그녀에게 숨 쉬는 것만큼이나 필수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큰 주의를 기울였고 덜 자주, 더 외진 장소에서 만났지만 둘 다 증가된 감시, 이전에 텅 비었던 복도에 예기치 않게 나타나는 하인들, 이전에는 그녀의 사적인 일에 정중한 거리를 유지했던 직원들이 엘레노어의 움직임에 갑자기 기울이는 관심을 알고 있었다. 버려진 온실은 블랙우드 영지의 가장 먼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그 유리창은 수년간의 방치로 흐려졌으며 많은 것이 금이 가거나 없어져 담쟁이 덩굴이 철제 골조를 가로질러 기어들 수 있었다. 저택에 전시하기 위해 이국적인 표본을 재배하는 흠잡을 데 없는 중앙 온실과 달리 이 잊혀진 구조물은 수리 불가능으로 간주되어 자연의 개간에 버려졌다. 7월의 습한 오후 엘레노어와 토마스는 이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만났다. 증가하는 감시는 그들의 평소 만남 장소를 너무 위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엘레노어는
이웃 지주 부인들과의 오후 방문을 피하기 위해 두통을 핑계댔고 시몬스가 공작의 탈의실에서 그를 시중 들고 있을 것이라고 아는 짧은 시간 동안 빠져나왔다. 토마스는 주방 정원의 가시덤불을 치우겠다고 자원했고 점차 엘레노어가 기다리는 먼 온실을 향해 일하며 나아갔다. 그녀의 심장은 매 순간 두근거렸다. 그가 마침내 나타났을 때 그들은 함께하는 시간이 위태롭게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절박함으로 서로를 껴안았다. 지난 몇 주간의 끊임없는 감시는 그들 둘 모두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 없어요. 토마스는 여전히 그녀를 가까이 안고 부드럽게 말했고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심각했다. 시몬스는 매일 직원들을 신문하고 어제는 하인 숙소에서 제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을 뒤지는 그를 발견했어요. 엘레노어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마치 기억하려는 듯이 그의 향기를 들이마셨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속삭였고 그를 알기 전에 견뎌왔던 공허한 존재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지만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는 길도 보이지 않았다. 토마스는 약간 뒤로 물러나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위쪽의 더러운 유리판을 통해 햇빛이 스며들어 그들의 얼굴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한 푼 한 푼 모아왔어요. 그는 말하면서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신중하게 관리하면 이제 저와 제 가족이 미국으로 가는 여비를 확보할 만큼 충분히 모았습니다. 그의 눈은 억눌린 감정으로 강렬하게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여기서 가능한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은 출생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엘레노어는 가슴속에서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가야만 해요. 그녀는 재촉했지만 그 말은 마치 자신의 심장을 찢어내는 것 같았다. 발각되기 전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세요. 하지만 당신은요? 그가 물었고 그의 손가락은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당신을 그의 잔인함에 남겨두고 떠날 생각은 견딜 수 없어요. 엘레노어는 최근 며칠 동안 셀 수 없이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마치 감방의 벽을 평가하는 죄수처럼 모든 각도에서 자신의 상황을 검토했다. 저는 제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녀는 인정했고 그녀의 의존성에 대한 쓰라린 현실이 이 위기의 순간보다 더 명백했던 적은 없었다. 공작은 제 재정을 포함하여 제 존재의 모든 측면을 통제해요. 그때 그녀의 눈이 영감이 떠오르자 커졌고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무도회 날 밤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목걸이가 놓여있던 목으로 올라갔다. 보석들이여, 그녀는 긴급하게 말했다. 제 목걸이를 가져가세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자금이 될 거예요. 그녀는 토마스의 얼굴에 충격이 등록되는 것을 보았고 곧 그녀가 진정으로 제안하는 것을 이해했다. 그의 탈출뿐만 아니라 그들의 탈출, 함께. 당신에게 그런 부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는 항의했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말이 불붙인 절박한 희망을 드러냈다. 당신은 모든 것, 당신의 지위, 가족, 모든 안정을 떠나게 될 겁니다. 저는 중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될 거예요. 엘레노어는 반박했고 그들이 숙고하고 있는 것의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확신에 찼다. 재산이 아니라 저 자신 때문에 저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 제가 선택한 삶을요. 토마스는 그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눌렀고 그들의 숨결은 온실의 습한 공기 속에서 섞였다.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할 겁니다. 그는 말했고 현실적인 걱정들이 이미 그의 마음 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공작은 어디에나 인맥이 있습니다. 절도가 발견되면 항구는 감시될 것이고 당국에 알려질 겁니다. 엘레노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상황의 현실은 두려움과 이상한 환희를 동시에 가져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빠를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에 담긴 힘에 놀라며 대답했다.
3일 후 공작은 의회 업무로 런던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때가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목걸이를 교환하기로 선택한 밤은 달이 없었고 무거운 구름이 별들을 가리고 아침이 오기 전에 비가 올 것을 약속했다. 엘레노어는 자정이 훨씬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 가장 부지런한 하인들도 잠자리에 들고 공작이 그녀의 움직임에 깊은 잠이 방해받지 않을 만큼 충분한 브랜디를 마셨을 때였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는 타르실의 벨벳 안감 서랍에서 보석함을 꺼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어 그들의 미래를 바꿀 이 토큰에 소유권의 유일한 표시로 남기기로 한 그녀의 이니셜이 수놓인 평범한 손수건에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것은 그녀의 감금과 잠재적인 자유를 모두 상징하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를 응시했다. 그녀는 잠옷과 어두운 양모숄만 걸친 채 자신의 방에서 빠져나왔다. 하인 복도는 좁고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주로 하녀들과 하인들이 귀족들을 방해하지 않고 거대한 집을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데 사용되었다. 엘레노어는 피해야 할 삐걱거리는 널빤지를 외웠고 그녀의 맨발은 낡은 나무 바닥에서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녀와 토마스가 약속한 만남의 장소, 리넨이 보관된 주방 근처의 작은 골방으로 향했다. 저택은 그녀 주위에서 숨을 죽인 듯했고 그늘진 벽에서 엄격한 얼굴의 블랙우드 조상들의 친숙한 초상화들이 그녀의 반란을 그려진 불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골방에 도착했을 때 토마스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긴장된 기대로 굳어 있었다. 그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림자에서 걸어 나왔다. 복도는 조용하고 텅 빈 것처럼 보였지만 둘 다 복도 아래 장작 더미 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인물, 요리장의 잦은 꾸지람으로부터 승진과 보호를 약속받고 시몬스에게 충성을 바친 부엌대기 하녀. 셀리를 눈치채지 못했다. 엘레노어는 손수건에 쌓인 꾸러미를 토마스의 손에 쥐어주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손에 머물렀다. 보석의 무게가 그들 사이를 오가며 그들이 이제 서로에게 하는 약속과 함께 감수하는 위험의 물리적 표현이었다. 그는 그 꾸러미를 셔츠 안, 심장 가까이에 고정시켰다. 그들의 미래를 사줄 귀중한 화물은 이제 시야에서 숨겨졌다. 3일 후 자정의 마을 교회에서 만나요. 토마스는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복도에서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우리를 포츠머스로 데려갈 수레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보스턴으로 가는 상선에 탈 수 있을 겁니다. 엘레노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계획한 것의 거대함에 그녀를 압도하려는 두려움과 싸우면서 아무리 억압적일지라도 알려진 것의 안락함이 불확실한 미래의 무서운 자유에 맞서 강력한 끌림을 발휘했다. 하지만 토마스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곳의 부드러움과 결의를 보면서 그녀의 결심은 다시 한번 강해졌다. 거기 있을게요. 그녀는 부드럽게 약속했다. 두렵지 않아요. 그녀의 손은 용감한 말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떨렸고 토마스는 그의 이해심으로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듯이 그의 손길로 그녀의 손을 잡아 따뜻하게 했다. 위험한 순간 동안 그들은 너무 가까이 서 있었고 껴안고 싶은 유혹이 압도적이었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한 인식이 그들을 떨어뜨려 놓았다. 물리적 거리는 그들의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얽힌 운명을 무색하게 했다. 토마스가 하인 숙소로 사라지고 엘레노어가 그녀의 호화로운 감옥으로 발걸음을 되돌렸을 때 둘 다 셀리가 시몬스가 잠든 작은 방으로 뒷길을 통해 서둘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목격한 것을 보고하고 블랙우드 저택의 적절한 계층에 대한 충성의 보상을 청구하기를 열망하며 그들의 절박한 계획이 진정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그들 주위에서 무너져 내릴 사건들을 촉발시켰다. 부엌대기 하녀 셀리가 시몬스가 그의 간소하고 꼼꼼한 방을 유지하는 개인 거처로 조심스럽게 기어갔을 때 블랙우드 저택 위로 새벽이 겨우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밤에 남은 시간을 기다렸다.
시종의 휴식을 방해하기에는 너무 두려웠지만 자신의 잠을 청하기에는 너무 불안했다. 그녀가 목격한 것의 무게가 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시몬스는 그녀의 소심한 노크에 즉시 응답했다.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옷을 입고 몸단장을 마친 그의 마른 얼굴은 마치 이 전개를 예상했다는 듯이 그녀의 존재에 놀라움을 드러내지 않았다. 소녀는 더듬거리며 보고했고 공작 부인과 주방 소년 사이의 자정의 교환, 그들 사이를 오간 쌓인 꾸러미, 3일 후에 마을 교회에서 만나기로 한 속삭이는 약속을 머뭇거리며 자세히 묘사했다. 시몬스는 침묵 속에서 들었고 그의 표정은 그의 무색한 입술 주위가 굳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변하지 않았다. 셀리가 설명을 마치자 그는 그녀의 손바닥에 은화 한 잎을 쥐어주고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그녀를 돌려보냈다. 시종은 조용한 집 안을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의 발걸음은 두꺼운 카펫 위에서 소리를 내지 않았고 그는 공작의 개인 거처에 접근했다. 20년의 봉사 끝에 그의 특권이었던 것처럼 노크 없이 들어갔다. 평소에 단식을 강한 커피로 깨고 있던 공작은 그의 아침 일상에 이 예기치 않은 방해에 약간의 짜증을 내며 고개를 들었다. 전하, 시몬스는 닫힌 문과 텅 빈 복도 너머에도 불구하고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부인의 부적절한 애착의 본질을 발견했다고 믿습니다. 공작은 신중하게 컵을 내려놓았고 시몬스가 부엌대기 하녀의 관찰, 계획된 탈출과 교환된 신비한 꾸러미를 포함하여 이야기하자 그의 눈은 흥미로 날카로워졌다. 시종이 보고를 마치자 공작은 몇 순간 동안 침묵을 지켰고 그의 얼굴은 아래에 흠잡을 데 없는 정원을 내다보면서 그의 생각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더 낮은 사람이었다면 분노에 폭발했을 것이고 즉시 아내를 소환하여 그녀의 배신에 대해 직면했을 것이다. 하지만 블랙우드 공작은 충동적인 행동을 통해 그의 권력과 영향력의 위치를 유지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정치적 책략이나 금융투자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계산된 정밀함으로 상황을 고려했고 다양한 대응과 그 잠재적 결과를 저울질했다. 주방소년이라고? 그는 마침내 위험할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내가 관심을 끌기 위한 절박함 속에서 그렇게까지 저급하게 굴다니 참으로 예측 가능하군. 그리고 이 꾸러미,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짐작이 가나? 시몬스는 잠시 망설였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전하. 하지만 시기와 계획된 출발을 고려할 때 그것은 부인의 생일에 증정된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목걸이일 수 있다라고 의심됩니다. 공작의 표정은 굳어졌고 그의 분노의 유일한 가시적인 표시는 그가 의자 팔걸이를 잡을 때 그의 손마디가 약간 하얗게 변하는 것이었다. 내 아내를 즉시 대면하는 대신 그는 또 다른 계산된 침묵 후에 차갑게 말했다. 나는 그녀의 정부를 먼저 본보기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네. 그녀의 연인이 절도죄로 감옥에서 썩어갈 때 내 아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남을지 한번 보자꾸나. 그의 전략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의 얼굴에 만족의 빛이 스쳤다. 우리는 오늘 아침 경관들에게 알릴 것이지만 엘레노어는 전혀 모르게 할 것이네. 그녀가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하게 하고 어쩌면 그녀의 위대한 탈출을 계획하게 하면서 그녀의 공범은 그를 이송되거나 교수형에 처하게 할 범죄로 체포되고 기소될 것이네. 시몬스는 찬성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언제나처럼 여러 목적을 달성하는 처벌을 고안하는 주인의 능력에 감탄했다. 즉시 치안 판사에게 연락을 보내겠습니다, 전하. 공작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그의 가문에 이름이 새겨진 영지를 내려다보았다. 돌과 땅에 구현된 여러 세대의 블랙우드 권력과 특권이었다. 그 소년이 체포될 때 그는 마치 저녁 식사 메뉴에 사소한 세부 사항을 고려하는 것처럼 덧붙였다. 그것이 모든 하인들 앞에서 일어나도록 하라. 나는 그의 불명예에 대한 증인들을 원하고 내 아내가 그녀의 어리석음의 결과를 직접 보기를 원하네. 시몬스가 그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떠났을 때 공작은 창가에 남아 있었다.
유리에 비친 그의 모습은 배신당한 남편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이 감히 독립을 주장한 것에 대한 한 남자의 차가운 분노를 드러냈다. 그의 아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 결혼 생활 내내 결코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이름을 지니고 세상에 그의 유산을 대표하는 무언가, 특히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느니 차라리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볼 것이라는 점이었다. 엘레노어와 토마스의 깨지기 쉬운 계획을 산산조각 낼 아침은 밝고 맑게 밝아왔다. 여름 햇살이 주방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직원들이 집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구리 냄비에 반짝였다. 토마스는 조심스러운 무관심으로 그들 사이를 움직였다. 그의 작은 방 바닥판 아래 숨겨진 귀중한 화물이나 잠 못 이룬 밤 동안 그를 지탱해준 절박한 희망에 대해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3일만 더 그는 아침 식사를 위해 채소를 썰면서 스스로에게 상기했다. 3일만 더 있으면 자유가 손짓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의 운명을 결정해온 엄격한 계층을 뒤로 하고 떠날 수 있을 것이다. 주방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리는 소리에 모두가 놀랐고 2명의 경관이 그들의 독특한 제복을 입고 들어오자 대화는 즉시 멈췄다. 그들의 무거운 장화에서 나온 지늘기 닦인 돌바닥을 더럽혔다. 요리사는 그들이 목적을 발표하자 롤링핀을 쨍그랑 소리내며 떨어뜨렸고 그들의 목소리는 즉각적인 침묵을 가져오는 공식적인 무게를 지녔다. 우리는 블랙우드 공작 부인의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목걸이 절도 혐의로 기소된 토마스 하퍼를 찾고 있다. 키가 더 큰 경관이 선언했고 그의 시선은 방을 훑다가 여전히 손에 칼을 든 채 준비대 옆에 얼어붙은 토마스에게 멈췄다. 그를 덮친 충격은 본능적이었고 이해가 떠오르자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다. 그들은 발각되었고 알 수 없는 관찰자에게 배신당했으며 그들의 절박한 계획은 진정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무너져 내렸다. 경관들은 냉검한 목적으로 앞으로 나아갔고 토마스가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동안에도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마음은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정신없이 돌아갔다. 직원들은 겁에 질린 채 무리를 지었고 토마스가 중앙 홀로 끌려가는 동안 주방을 통해 속삭임이 들불처럼 퍼져나갔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맹세합니다. 그는 항의했고 그의 말의 무익함을 권력에 맞서 인식하면서도 그의 목소리의 절박함은 진실했다. 목걸이는 실제로 가져갔지만 훔친 것은 아니었다. 하인이 귀족의 재산을 소유했을 때 법의 눈에는 그 구분이 무의미했다. 소라는 저택 전체의 주의를 끌었고 토마스가 현관 홀로 끌려 들어갔을 때 그는 엘레노어가 웅장한 계단 꼭대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아래의 장면을 이해하자 공포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거리를 두고 마주쳤고 그들의 모든 깨진 꿈과 절박한 사랑을 담은 침묵의 소통의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의 창백한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감정의 단 한 번의 배신이었고 그녀는 그의 불명예를 목격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지만 그를 막을 힘도 없었다. 자신도 함께 비난받지 않고서는 공작은 아내 옆에 나타났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아침 코트를 입은 그의 키 큰 모습은 위엄 있었고 그의 표정은 계산된 복수의 결과를 관찰하면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도둑을 데려가 정당한 심판을 기다리게 하라. 그의 깊은 목소리는 홀의 가장 먼 구석까지 힘들이지 않고 전달되었다. 블랙우드 가문에 대한 범죄는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알게 하라. 토마스는 문 쪽으로 뒤로 끌려가는 것을 느꼈고 엘레노어의 마지막 모습은 그녀가 마치 그것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것인 양 하얀 손마디로 난간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소리치고 싶었고 어떻게든 그녀가 자신을 구하고 그들의 계획을 포기하고 그의 행동에 대한 어떤 지식도 부인해야 한다고 전달하고 싶었지만 그들 사이에 거대한 문이 닫히자 말은 목구멍에서 죽어버렸다.
토마스가 자갈길을 건너 그를 치안 판사에게 데려갈 기다리는 수레로 이끌려갈 때 그는 노인 완벽한 함정을 씁쓸한 명료함으로 깨달았다. 공작은 사적인 대결보다는 공개적인 굴욕을 선택했고 하인의 불명예에 대한 최대한의 증인을 확보하면서 아내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그것은 공작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탈출 꿈을 완전히 파괴하는 능수능란한 전략이었고 블랙우드 가문이 여러 세대 동안 두려움과 존경을 받아온 이유를 보여주는 냉혈한 복수였다. 토마스가 체포된 후의 순간들은 엘레노어에게 흐릿하게 지나갔다. 그녀의 몸은 귀족적인 침착함에 익숙한 패턴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공포로 휘청거렸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르타에게 이끌려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고 하인들 사이에 소란을 목격한 공작 부인에게 적합한 가벼운 고통의 표정을 유지했다. 그 이상은 아니었다. 무거운 문이 그들 뒤에서 닫혔을 때야 엘레노어의 조심스러운 외관이 무너졌고 그녀는 긴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온몸이 억눌린 감정으로 떨렸다. 배신, 시기, 체포의 공개적인 성격, 모든 것이 남편의 계산적인 잔인함에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마르타는 떨리는 손으로 카모마일차 한 잔을 재빨리 준비했다. 그녀 자신의 얼굴도 걱정으로 창백했고 여주인이 설 힘을 되찾자 갇힌 동물처럼 방 안을 서성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엘레노어의 생각은 미친 듯이 원을 그리며 돌았고 그들을 둘러싼 함정에서 어떤 설명, 어떤 탈출구를 찾으려 했다. 목걸이는 토마스의 소유로 남아 있었고 법의 눈에는 그를 어떤 구원의 희망도 없이 단죄할 명백한 증거였다. 마르타, 귀족이 관련된 절도 사건은 얼마나 빨리 진행되나요? 엘레노어는 갑자기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창문 앞에 멈춰서서 지금은 다른 생애처럼 보이는 곳에서 처음 토마스를 만났던 정원을 멍하니 바라보며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시녀는 망설였고 더 고통스러운 소식을 전하기를 분명히 꺼렸다. 필립스 씨에게서 듣기로는 치안 판사님이 이미 소환되셨다고 합니다, 부인. 마르타는 마침내 인정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무거웠다. 내일 아침 동틀녘에 그를 재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작의 영향력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절차였다. 엘레노어는 창문의 차가운 유리에 손을 눌렀고 마치 그 단단한 존재에서 어떤 힘을 흡수하려는 듯했다. 그는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목이 매달릴 거예요. 그녀는 속삭였고 그들의 상황에 완전한 공포가 그녀를 덮치자 새로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더 나쁜 것은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유일한 생계 수단을 잃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르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엘레노어에 대한 충성심은 그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엄격한 사회 질서에 대한 평생의 이해와 싸웠다. 만약 진실을 말씀하신다면 부인, 당신은 남편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경고했고 그녀의 눈은 엘레노어의 결혼 이후로 섬겨온 여성에 대한 진정한 걱정을 반영했다. 공장님은 자비롭기로 알려진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신의 계급 사람들에게조차, 하물며 아내에게는 더 그렇죠. 엘레노어는 창문에서 돌아섰고 그녀의 표정은 절망에서 이상하고 차분한 결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새로운 명료함으로 자신의 선택지를 고려했다. 블랙우드 저택에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수년간의 차가운 경멸, 지금까지 낳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만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 그녀를 통제하고 전시할 또 다른 소유물에 불과하다고 보는 남자의 장식품으로 존재하는 것. 이와 반대로 그녀의 침묵이 무고한 남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확실한 지식이 있었다. 그의 유일한 죄는 그녀를 블랙우드 공작 부인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본 것이었다. 만약 내가 침묵한다면 나는 토마스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도 단죄하는 거예요. 엘레노어는 조용히 말했고 마치 그녀의 사회적 존재의 잠재적인 파괴가 아니라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머리에서 핀을 빼기 시작하며 화장대로 움직였다.
저는 5년 동안 남편을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마르타. 이제 그의 불쾌감보다 더 나쁜 운명이 있는지 알아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시녀는 엘레노어가 아침 드레스에서 그녀의 낮 드레스 중 가장 공식적인 것으로 체계적으로 갈아입는 것을 점점 더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날씬한 모습에 권위를 부여하는 짙은 파란색 창작물이었다. 부인 제고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마르타는 간청했고 여주인의 얼굴을 평소의 체념한 예의의 가면에서 완전히 더 위험 있는 무언가로 변화시킨 결의를 인식했다. 만약 당신이 개입하신다면 그 결과는. 시녀는 계속 말했지만 엘레노어의 들어올린 손에 의해 침묵당했다. 불명예보다 더 나쁜 감옥이 있어요, 마르타. 엘레노어는 조용한 확신으로 말했고 그녀의 태도에서 새로 발견된 힘을 강조하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배열로 머리를 고정시켰다. 그리고 나는 충분히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요. 마을 법원은 마을 중심에 서 있었고 이전 세기부터 내려온 견고한 석조 건물이었다. 그 내부는 어두운 오크 패널과 낡은 벤치로 지배되었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절도, 귀족, 스캔들에 대한 소문에 이끌려 전례 없는 수로 함께 모여 있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좁은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공중에서 춤추는 먼지 입자들을 비추었고 치안판사 윌리엄 펜브로크 경은 하얀 가루 가발 아래 엄숙한 표정으로 높은 단상에 자리를 잡았다. 토마스 하퍼는 피고석에 서 있었고 그의 손목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축축한 마을 감방에서 보낸 밤과 군중 사이를 스치는 적대적인 중얼거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는 위엄을 잃지 않았다. 그는 전통적인 피고인의 삼벗을 거부하고 대신 자신의 깨끗한 셔츠와 조끼를 입고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침착했고 분비는 법정을 둘러보았으며 블랙우드 공작이 옆문으로 들어와 한마디 말도 없이 즉각적인 주의를 끌었을 때조차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절차는 공식적인 기소로 시작되었고 서기는 돌벽에 울려 퍼지는 낭낭한 목소리로 고발 내용을 읽었다. 블랙우드 공작 부인으로부터 800기니 상당의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목걸이를 절도한 죄, 사형 또는 이송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였다. 어떻게 변론할 것인지 물었을 때 토마스는 분명하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방의 가장 먼 구석까지 전달되었다. 무죄입니다, 판사님. 그는 부연 설명이나 자비를 구하지 않고 말했고 여러 주 전 정원에서 엘레노어의 주의를 끌었던 조용한 품위를 유지했다. 공작은 경의에 익숙한 남자의 쉬운 자신감으로 증인석에 섰다. 귀중한 목걸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주방 소년의 연루를 암시하는 특정 증거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야기했다. 그의 증언은 너무나 명백한 마지못함과 자제력으로 전달되어 어떤 열정적인 고발보다도 더 치명적으로 보였다. 그가 공작 부인의 이니셜이 수놓인 손수건을 꺼내며 그것이 포츠머스로 가는 경로를 보여주는 스케치된 지도와 함께 토마스의 소지품 중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주장했을 때 법정은 새로운 중얼거림으로 폭발했고 젊은 하인에 대한 사건은 그 세부 사항과 일관성에서 반박할 수 없어 보였다. 치안판사가 막 토마스에게 직접 질문하려 했을 때 그의 변호로 할 말이 있는지 물으려 했을 때 법원 뒤쪽의 무거운 떡갈나무 문이 극적인 힘으로 활짝 열렸다. 블랙우드 공작 부인 자신이 문간에 나타나자 모인 군중으로부터 집단적인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모습은 아침 햇살의 실루엣으로 비치다가 조용한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다. 엘레노어는 차분한 우아함으로 중앙 통로를 걸어 내려갔고 그녀의 파란색 드레스는 거친 나무 바닥에 부드럽게 스쳤다. 그녀의 시선은 그녀의 진행을 따라오는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앞을 향했다. 공작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고 그의 표정은 놀라움과 차가운 분노 사이를 오가다가 귀족적인 침착함의 가면으로 굳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 속의 위험한 반짝임을 감추지는 못했다. 판사님, 엘레노어는 남편의 존재와 구경꾼들의 스캔들 섞인 중얼거림을 무시하고 치안판사에게 직접 말했다. 이 사건에 관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그녀의 목을 완전히 막으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든 등과 들어 올린 턱에서 결의가 분명해지면서 각 단어마다 더 강해졌다. 이 예기치 않은 전개에 분명히 당황한 치안 판사는 공작 부인과 공작을 번갈아 보았고 법정 의전은 이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 방은 집단적인 숨을 죽였고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엘레노어는 법정 앞에 서서 결정의 칼날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다음 말이 토마스의 운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까지도 돌이킬 수 없이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녀 삶의 익숙한 제약들이 그녀가 말하러 온 진실의 무게 아래 산산조각 나려 하고 있었다. 엘레노의 귀에 치안 판사 앞에 서자 법정은 경악에 찬 침묵에 빠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손을 꽉 잡았다. 토마스 하퍼는 결백합니다. 그녀는 선언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각 단어마다 더 꾸준해졌다. 제가 그에게 목걸이를 기꺼이 주었습니다. 그것은 훔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수여된 것입니다. 법정에는 탄성이 메아리쳤고 이 귀족 부인이 공개적으로 주방 하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자 구경꾼들의 충격은 거의 만져질 듯했다. 엘레노어는 누구도 방해하기 전에 계속했다. 수년간의 침묵적인 복종이 단호한 명료함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 보석들은 남편으로부터 선물로 저에게 증정되었고 따라서 제가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는 제 재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보석들을 토마스 하퍼에게 주기로 선택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어떤 형태의 강압도 없이 제 개인 소유물을 수여할 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한 것입니다. 공작은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거의 통제되지 않는 분노로 일그러져 아내에게 다가갔다. 부인, 치안 판사가 개입했고 이 전례 없는 사건의 전환에 분명히 당황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당신이 이 귀중한 보석들을 블랙우드 저택에서 제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저는 단지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윌리엄 경. 엘레노어는 치안 판사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며 대답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제가 줄 수 있는 것이었고 저는 자유롭게 주었습니다. 모인 군중은 속삭임과 감탄사로 폭발했다. 마을 사람들은 귀족들 사이에 특히 하인이 관련된 그런 공개적인 분열을 본 적이 없었다. 토마스는 피고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경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엘레노어가 그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평판과 안정을 희생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공작은 아내에게 다가가 분명히 멍이 들게 할 손가락으로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찬 속삭임으로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들렸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이 가문을 망신시켰소. 완전히 제정신을 잃었소? 엘레노어는 그의 손길이나 그의 분노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토마스가 체포된 후에 절박한 밤 동안 그녀 안에서 새롭고 깨지지 않는 무언가가 형성되었다. 아니요. 그녀는 조용한 법정에서 들릴 만큼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응답했다. 저는 마침내 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미중두운다. 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침묵하고 장식적이고 순종적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결과에 상관없이 진실을 말합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꼿꼿이 서 있었고 치안 판사를 다시 한번 대면할 때 그녀의 시선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만약 여기에 어떤 범죄가 있다면 윌리엄 경, 그것은 이 남자가 아니라 저에게 있습니다. 제 보석을 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은 저 혼자였습니다. 만약 법이 이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그의 어깨가 아니라 제 어깨에 떨어져야 합니다. 법정 전체에서 모든 계층의 여성들은 충격과 감탄이 뒤섞인 눈빛을 교환하였고 남자들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공작 부인의 전례 없는 선언은 그들의 사회를 지배하는 재산과 결혼에 바로 그 기반에 도전했다. 치안 판사는 반복해서 헛기침을 했고 단순한 절도에서
귀족 재산뿐만 아니라 귀족 결혼과 여성의 자결권까지 포함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잠재적으로 스캔들적인 무언가로 변모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분명히 어찌할 바를 몰랐다. 치안 판사의 판결은 명백한 불편함 속에서 내려졌고 공작 부인의 증언에 근거하여 토마스를 절도 혐의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나게 했다. 그러나 그는 하인들이 상전으로부터 귀중한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는데 이는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더 이상의 스캔들 없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한 타협안이었다. 공작의 얼굴은 내내 무표정했고 단지 그의 손마디의 하얀색만이 그의 침착한 외관 아래에서 들끓는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저항을 용납하지 않는 힘으로 엘레노어를 법정에서 호위했다. 블랙우드 저택으로 돌아가는 마차 여행은 불길한 침묵 속에서 지나갔다. 공작은 아내 맞은편에 앉아 포식자가 먹이를 평가하는 듯한 차가운 계산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엘레노어는 가슴속에서 익숙한 두려움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지만 자신을 강요하여 그의 시선을 꾸준히 마주했다.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든 토마스의 자유를 확보했다는 지식에서 힘을 얻었다. 마차문이 그의 서재의 사적인 공간에서 그들 뒤에서 닫혔을 때야 공작의 통제력이 마침내 산산조각 났다. 당신은 온 카운티 앞에서 나를 굴욕시켰소. 그는 으르렁거렸고 엘레노어가 그의 책상 앞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동안 우리에 갇힌 호랑이처럼 방안을 서성겼다. 수년간 조심스럽게 가꾸어온 블랙우드 가문의 명성이 당신의 주방 소년에 대한 히스테리적인 감정, 과시로 더럽혀졌소. 엘레노어는 그의 어조에 움찔했지만 자리를 지켰다. 법정에서 그녀를 지탱해준 새로 발견된 용기가 여전히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다. 목걸이는 제가 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공작은 웃었고 유머가 전혀 없는 거친 소리였다. 당신의 진실이라. 그는 경멸이 귀족적인 얼굴에 선을 그리며 그녀를 마주보며 뱉었다. 나도 똑같이 솔직하게 내 진실을 공유하지. 나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소, 엘레노어. 나는 당신의 가문 배경과 튼튼한 후계자를 기대하고 당신과 결혼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오. 당신은 거래였고 지금까지 수익을 내지 못한 투자였소. 이 말에 그녀의 마음은 부서졌어야 했지만 엘레노어는 이상하게도 동요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다. 마치 그녀가 항상 이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그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당신의 우스꽝스러운 연정으로 그 투자를 더욱 위협하고 있어.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목소리는 위험한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당신의 가문은 재정적 파탄 직전에 서 있어. 그걸 알고 있었소? 내 은행 동료들에게 한마디만 하면 당신 아버지의 남은 사업들은 무너질 것이오. 당신의 형제들, 자매들, 사촌들 모두 당신이 오늘 그렇게 부주의하게 낭비한 블랙우드 가문의 호의에 의존하고 있소. 엘레노어는 이 폭로에 창백해졌고 그녀의 가족에 대한 영향이 물리적인 힘으로 그녀를 강타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녀는 서재의 억압적인 침묵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의 진술을 공개적으로 철회하시오. 그는 즉시 대답했다. 일시적인 히스테리, 여성적인 약점,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변명이든 주장하시오. 그 소년이 당신을 조종했고 보석을 확보하기 위해 당신의 동정심을 이용했다라고 인정하시오. 엘레노어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선택을 저울질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새로운 명료함으로 남편을 마주했다. 저는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에게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토마스는 자유롭게 가야 합니다. 저는 공개 법정에서 진실을 말했고 그것을 철회하지 않을 겁니다. 공작은 좁은 눈으로 그녀를 살폈고
마치 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그녀를 진정으로 보는 듯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힘에 대한 인식은 존경이 아니라 그의 접근 방식에 대한 계산된 재평가를 가져왔다. 당신은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시켰소. 그는 차갑게 말했다. 결과가 있을 것이오, 엘레노어. 그 점에 대해서는 착각하지 마시오. 하지만 나는 이 문제를 추구함으로써 더 큰 스캔들을 만들 만큼 어리석지는 않소. 그 소녀는 자유롭게 갈 것이오, 그래. 하지만 그는 다시는 영국의 어떤 존경받는 집안에서도 일하지 못할 것이오. 당신에 관해서는 그는 계속했고 그의 이전 분노보다 어쩐지 더 무서운 신중한 침착함으로 브랜디 한 잔을 따르러 움직였다. 당신은 내 아내이자 공작 부인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장기간의 성찰 기간을 얻었소. 아마도 우리의 북부 영지에서의 격리가 그러한 숙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오. 엘레노아는 그의 말 뒤에 숨겨진 위협, 그가 그녀의 처벌로 계획한 고립을 인식했지만 그녀를 이 지점까지 이끈 바로 그 반항 행위에서 힘을 얻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날 아침 법정에 들어섰던 여성은 이제 남편의 분노에 맞서는 여성과 같지 않았다. 그녀의 정신은 사랑에 의해 깨어났고 결과에 상관없이 진실을 말할 용기에 의해 강화되었다. 자정 무렵 엘레노어는 창가에 앉아 블랙우드 저택의 달빛 비치는 정원을 가로지르는 그림자의 변화를 지켜보며 토마스의 운명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 찼다. 공작은 그들의 대결 직후 의회 업무를 핑계로 런던으로 물러났지만 이제 그의 가문을 둘러싼 스캔들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것이 분명했다. 직원들에게 남긴 그의 마지막 지시는 사실상 엘레노어를 가택 연금 상태에 두었고 하인들은 그녀의 섬세한 정신 상태에 대한 우려를 가장하여 그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말이나 마차에 접근하는 것을 막도록 지시받았다. 그녀의 방문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엘레노어를 불안한 사색에서 깨웠고 그녀는 돌아보니 마르타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된 에너지로 굳어 있었다. 부인, 시녀는 속삭였고 문을 안전하게 닫기 전에 복도를 확인했다. 토마스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엘레노어는 즉시 일어섰고 빠른 걸음으로 방을 가로질렀다. 그녀의 표정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싸우고 있었다. 그는 명령대로 석방되었지만 블랙우드 영지 근처에 있는 동안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마르타는 늦은 시간과 텅 빈 복도에도 불구하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는 공작의 즉각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난 밀필드에 있는 어머니의 사촌에게 피신했지만 자금이나 추천서 없이는 포츠머스로 가는 여정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엘레노어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토마스의 자유에 대한 안도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에 대한 절망감과 뒤섞였다. 그들의 유일한 자원이었던 목걸이는 공작의 소유로 돌아갔고 그녀 자신은 사실상 자신의 집에서 죄수였으며 그녀가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와 소통하거나 도울 수단이 없었다. 그녀의 절박한 생각은 또 다른 노크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는데 이번에는 더 단호하고 권위적이어서 마르타가 놀라 멈춰 섰다가 황급히 저녁 시중을 드는 하녀의 자세를 취했다. 엘레노어가 들어오라고 허락하자 문이 활짝 열리며 두 여자를 잠시 놀라게 한 예기치 않은 모습이 나타났다. 공작의 미망인 누이인 빅토리아 윈스럽 부인이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위험 있는 존재는 그녀의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방을 가득 채우는 듯 했다. 55살에 한때 젓갈색이었던 머리카락은 이제 은빛이 섞여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녀의 성별에 부과된 한계에도 불구하고 런던 사교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든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위험 있는 여성이었다. 마르타,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윈스럽 부인은 지시했고 그녀의 어조는 블랙우드 직원들에 대한 기술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박을 허용하지 않았다. 엘레너와 단둘이 되자 빅토리아는 문을 단단히 닫고 평가하는 시선으로 그녀의 올케에게 다가갔다. 글쎄 얘야, 그녀는 서론 없이 시작했다.
너는 확실히 꽤 큰 소동을 일으켰구나. 내가 아침 초콜릿을 다 마시기도 전에 런던 지인들로부터 3통의 다른 편지를 받았는데 모두 너의 법정 선언을 다양한 정확도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더구나. 엘레노어는 이 예기치 않은 방향에서 오는 비난에 대비하여 몸을 굳혔지만 빅토리아의 주름진 얼굴에 떠오른 희미한 미소에 놀랐다. 용기는 블랙우드 가문의 시집온 여성들 사이에서 항상 부족했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야. 빅토리아는 계속했고 그들이 이전에 결코 공유한 적 없는 친숙함으로 엘레노어 옆 침대에 앉았다. 나는 네 행동에 꽤 감탄하며 스캔들을 일으켰다고 생각한단다. 엘레노어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하자 빅토리아는 예기치 않은 부드러움으로 그녀의 손을 토닥였다. 나도 한때 내 가족이 부적절하다고 여겼던 누군가에게 끌렸었단다. 그녀는 고백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오래된 기억의 무게로 부드러워졌다. 내 첫 시즌 전에 내 이탈리아어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용된 가정교사였지. 너와 달리 나는 아버지가 그 젊은이를 추천서 없이 해고했을 때 그에게 맞설 용기가 없었어. 나는 종종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네가 보여준 힘을 찾았더라면 내가 어떤 여성이 되었을지 궁금해 했단다. 내 동생은 항상 잔인했어. 엘레노어. 빅토리아는 계속했고 그녀의 시선은 직접적이고 흔들림이 없었다. 어린 시절에도 그는 무엇보다도 권력과 통제에서 즐거움을 느꼈지. 아마도 누군가 그에게 맞설 때가 된 것 같고 나는 조용한 신부였던 네가 그렇게 한 것이 놀랍게도 기쁘구나. 엘레노어는 올케를 쳐다보았고 이 예기치 않은 동맹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마침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공작은 모든 것, 제 움직임, 제 자원, 제 미래를 통제합니다. 느리고 단호한 미소가 빅토리아의 얼굴에 퍼졌고 이전에는 결코 명백하지 않았던 공작과의 가족적 유사성을 드러냈지만 그녀에게서는 그것이 잔인함이 아니라 결의를 말해주었다. 나도 나만의 자원이나 인맥이 없는 것은 아니란다, 얘야. 그녀는 대답했다. 그리고 내 동생과 달리 나는 항상 여성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어왔단다. 그 운명이 관습에 어긋날 때조차도 말이야. 새벽부터 위협하던 여름비가 마침내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엘레노어의 마차는 그녀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 블랙우드 영지를 내려다보는 언덕 꼭대기에 이르렀다. 그녀의 극적인 법정 선언 이후 3개월이 지났고 그 몇 달 동안 윈스럽 부인이 엄청난 효율성으로 조율한 법적 책략, 사적인 조사, 섬세한 협상이 있었다. 엘레노어는 마차 창문에 빗방울이 그리는 패턴을 지켜보았고 매 마일마다 그녀를 5년 동안 사로잡았던 삶과의 거리가 멀어졌다. 공작은 누이의 영향력과 결의를 과소평가했고 빅토리아가 엘레노어의 옹호자로 나설 뿐만 아니라 하인들과 지인들로부터 증언을 모아 그의 수년간의 정서적 잔인함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반박할 수 없는 사건을 만들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평판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그의 정치 경력까지 파괴할 수 있는 증거에 직면했을 때 공작은 마지못해 혼인 무효에 동의했다. 이는 그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엘레노어에게 이혼의 스캔들 없이 자유를 부여하는 체면치레용 허구였다. 마차가 속도를 늦추자 고대 떡갈나무의 비호 아래 익숙한 인물이 기다리고 있는 작은 시골 여관에 가까워졌다. 그의 하인 복장을 대신한 단순한 신사복에도 불구하고 그의 키 큰 모습은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 토마스 하퍼는 마차 문이 열리자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얼굴은 엘레노어를 보자 기쁨으로 변했지만 그들이 안전하게 차량 안에 들어가 비에 젖은 길을 다시 따라 움직일 때까지 예의상 그녀에게 손을 뻗지 않았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시작했고 그들이 마차 좌석에 나란히 앉자 감정으로 거친 목소리였다. 저는 공작이 여전히 당신의 자유를 막을 어떤 방법을 찾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노력했어요. 엘레노어는 인정했고 결혼 반지나 공작 문장이 없는 손을 드러내기 위해
장갑을 벗었다. 하지만 당신의 새로운 고용주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윈스럽 부인은 제 혼인 무효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그녀의 비서이자 동반자로 임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마침내 당신의 교육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이죠. 토마스는 미소를 지었고 그들의 운명이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은 것에 여전히 경탄했다. 무서운 윈스럽 부인이 우리의 옹호자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고 그들 사이의 깊은 감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롭고 경이로운 손길로 엘레노어의 손을 망설이며 잡았다. 스코틀랜드 국경 근처의 그녀의 시골 저택은 사회적 소문이 불가피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할 겁니다. 엘레노어는 대답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손가락과 얽혔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1년이나 2년 후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 더 조용한 삶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때 꿈꿨던 미국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정직한 일과 편안한 숙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북쪽으로 여행하는 동안 비는 잦아들었고 동쪽 지평선에서 구름을 뚫고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여 시골을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였는데 이는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듯했다. 엘레노어는 토마스의 옆모습을 살피는 자신을 발견했고 블랙우드에서의 비밀스러운 만남 동안 그의 얼굴에 새겨졌던 걱정의 주름이 완화되고 그녀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평화와 일치하는 조용한 만족의 표정으로 대체된 것을 주목했다. 우리는 이제 하인도 공작 부인도 아니에요. 토마스는 마차 창문에서 일출을 보며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그들의 상황 변화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다. 아니요. 엘레노어는 부드럽게 동의했고 새로 발견된 평온함으로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우리는 단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용기를 찾은 두 사람일 뿐이에요. 새벽의 부드러운 빛 속에서 마차가 그들을 블랙우드 저택의 엄격한 세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미래로 데려가는 동안 엘레노어는 토마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사회가 영원히 요리사 소년을 절도죄로 감옥에 끌고 갈 때 울었던 공작 부인,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보석을 기꺼이 주었다고 고백한 것에 대해 속삭일지 모르지만 오직 그들만이 완전한 진실을 알 것이라는 지식 속에서 안전했다.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잃는 대신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한 보물, 즉 자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말이다.